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AI 버블이 이제 터지는 걸까요? 일단 미장부터 좀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7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 정말 밀려도 너무 밀렸습니다. 알파벳 컨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AI에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이게 수익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에서는 이 SK하이닉스가 장전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가가 밀려도 너무 밀립니다. 2분기 영업이익 계속해서 좀 잘 나와줬는데 시장에서는 6조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터라 실망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결이 바뀌는 걸까요? 이에 대한 부분도 오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 순매도를 펼치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5% 넘게 밀리면서 2,71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거의 전 업종에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나마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 쪽 분위기 짚어봤는데요. 제가 MBTI F라 가지고 이렇게 시장 안 좋으면 맨날 죽상을 하고 시장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조진영 앵커는 T로 알고 있어요. 좀 냉정하게 맞아요. 시장 얘기 좀 해주세요. 냉정하게요? 네. 네,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닥도 분위기가 많이 안 좋죠. 오전 한때 6개월 만에 700선을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0선은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게 그나마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미 증시 그 기술주 패닉셀의 여파가 우리에게도 아주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특징적인 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좀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지고 있던 것들은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대표적이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이쪽 테마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처럼 서슬퍼런 날에도 그래도 수급이 몰리는 곳은 있다는 거겠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TV 마감 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관통하는 핫한 키워드들 알아보고요.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이사님과 나눌 이야기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역대급 실적에도 폭락하는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 증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바이오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력기기주 쪽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니 해도 하이닉스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 실적이다라는 헤드라인이 무색하게 주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것 같은데 근데 워낙 시장 기대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컨콜에서도 앞으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우리가 이번 실적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HBM의 독점이 이제 깨지는 그런 첫 번째 양상으로 마이크론이 진입을 했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 즉 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ESSD를 포함해서 다른 반도체도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SK하이닉스에서 우리가 매력을 느꼈던 것은 누가 뭐래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HBM 쪽에서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리고 엔비디아와 붙어서 TSMC와 함께 삼각축을 이루고 있다는 게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만든 가장 큰 이슈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요. 2분기까지는 마이크론이 독점을 깨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것.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 향 HBM 효과는 하이닉스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였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의 크기는
전까지는 뭐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시장이 네. 이 정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를 놀라게 했던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오늘은 주가가 좀 내리고 있지만 LG노텍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상치의 뭐 2배가 넘어서는 그런 강력한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의 장악력은 여전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HBM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번 컨콜에서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 뭐 35만 닉스 갈 거야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7% 넘게 밀리고 있고 장중에는 더 밀렸습니다. 주가 왜 이렇게 밀리는 걸까요? 네, 뭐 20만 원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지만 오늘은 뭐 크게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이 주역은 뭐 누가 뭐래도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벌써 200만 주가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7천억을 팔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매물의 상당수는 지금 하이닉스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 집계로 봤을 때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현재 지금 뭐 4천억 이상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한 700억 정도의 규모임을 비한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거칠고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2분기까지는 이라는 말로 한번 압축해 볼까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HBM에 대한 장악력을 여전히 유지했지만 네. 그럼 그럼 이게 3분기, 4분기에도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뭐 3분기부터 마이크론 효과도 좀 나타날 거고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지금 HBM에 대한 하이닉스의 독점적 장악력은 줄어든다. 그래서 뭐 이 시간에 계속 나와서 하이닉스가 아닌 하반기에 삼성전자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네. 그 얘기는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두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도 좋아지고 있는데 뭐 레거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비교 불가라는 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가 지금 HBM 쪽에서 가져가고 있는 그 핵심 포인트가 뭐 그 어제 그 로이터발 뉴스에 의하면 뭐 삼성전자가 3는 통과했는데 뭐 3는 통과하지 않았다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외신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되죠. 뭐 삼성전자에 확인해 본 결과 네.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통과를 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3는 통과하고 3는 통과하지 않았다 얘기는 헛소리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통과하지 못했고 삼성전자가 3분기 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를 보셔야 되고 이제 8단이고요. 12단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오피셜로 확인받지 않은 상황이니까 로이터에게는 뭐 의지해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레거시에서 쏟아지는 이익이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의심은 없다. 다만 HBM에 대한 진입 시점은 여전히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김종규 이사 모시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계속 하반기에는 하이닉스보다 이제 삼성전자의 시간이 올 거야라는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주셨던 게요. 삼성전자 말고 뭐 PSK라든지 동신세미게임, 소부장단 종목들도 같이 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의견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일단 소부장 종목군들이 같이 이제 급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찌 보면 뭐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반도체 종목군들의 조정폭이 전반적으로 다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와 붙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다 밀려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지 않으셨다면 사는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만약에 사셨다면 뭐 이쪽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투자와 붙어서 가고 있는 쪽은 뭐 지금 손절하시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조금 정도의 추가 매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 리스크를 더 늘려나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매물이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그랬죠. 현 선물, 주식 선물까지 공이 계속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 나스닥 선물이 소폭 반등하고는 있으나 이 정도의 반등폭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소위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하락폭이 엔비디아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정리해 보면 매수 시점은 뒤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루는 게 좋겠다. 다만 여전히 향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와 결부돼 있는 종목으로 압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의 매수 관점은 유효한데 샀다면 보유하시고 지금 아직 사지 않았다면 매수 타이밍은 조금 뒤로 한번 물러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매수가사 관점에서는 일부 언급해 주셨던 소부장단 종목들 매수 시점을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가 죽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하반기 어디를 봐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오 쪽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의견에 동의하세요? 그 바이오 전체가 지금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도 일단 뭐 실적이 좋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좀 강했고요. 오늘은 뭐 셀트리온 좀 강한 그런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이 제약 쪽에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오늘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뭐 HLB 생명과학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또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 어제 급등했던 뭐 휴젤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상대적인 탄력은 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쪽이 다 좋다. 그 다음에 뭐 금리가 내려가면 바이오가 좋아질 것이다.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경기가 꺾여 내려가는 지점이라면 이런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약간 모멘텀으로 움직였었는데 수급이 무너지는 구간에서 모멘텀 종목이 강할 가능성은 몇 개 종목을 제외하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 찍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구간일까요? 실적은 당연히 이제 담보돼야 하고요. 근데 네. 바이오의 특성상 실적보다는 모멘텀 자체가 좀 더 네. 강한 그런 이 상승의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이 일단 뭐 항암제 쪽 종목 재료가 나왔던 뭐 셀리드 같은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유틸렉스, 뭐 제넥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그동안 올라왔던 뭐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처럼 기대도 품고 어느 정도 펀더멘탈을 끌고 왔던 종목군들도 지금 같이 조정에 나서는 종목임을 봤을 때 현재 이 바이오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실제로 숫자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대형 제약사들과 그다음에 일부 대형 바이오를 제외하면 뭐 실적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부족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저는 뭐 크게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반등할 때 좀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시장의 대응 전략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적어도 한 30% 정도의 현금은 있어야 된다가 기본 전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목요일마다 나오니까 뭐 매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 외국인들의 이 방향성이나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시장의 안정이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약바이오 쪽도 반등 시에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발생한 종목을 중심으로 조금씩 이익을 고정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어요. 시장에서 많이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게 바이오 내에서도 삼바 아니면 셀트리온 쪽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SC제형 시장 성장성이 더 커지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요. 삼바랑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ST팜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종목군들의 지금 상승의 이유로 우리가 가장 꼽고 있는 것은 미국이 결국은 이 바이오법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밀어내고 우시바이오를 밀어내고 국내 쪽으로 물량이 넘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약간 뭔가 앞서가 있는 생각인 거죠.
가장 핵심이 뭡니까? 미국에서 약가를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시바이오에서 생산해내는 생산 단가와 삼성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생산 단가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순간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미국이 이익을 포기하든지, 미국의 제약사가 이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뭐 스스로 약값을 깎아서 더 이익을 내려가는 방법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법이 통과되고 빠르게 이들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으로 옮겼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제약사들이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은 엄청난 이익률 때문이거든요. 50%에 육박하는 그 이익률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들도 이익이 떨어지면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도 중국만을 위해서 칩을 새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우리나라로 꼭 오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뭐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멕시코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우리 쪽으로도 일부 물량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게 일단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에피스의 실적도 좋아지고 CDMO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압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은 원래 뭐 아시겠지만 계속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업력을 넓혀온 기업이죠. 그런데 레미케이드 쪽은 잘 돼서 꾸준하게 이제 쭉 늘려왔다가 그 다음 품목으로 넘어갈 때 유럽은 생각보다 정말 잘 뚫렸는데 미국의 FDA 통과가 잘 안 되거나 생각보다 유통이 잘 안 되면서 그동안 많이 흔들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신약 효과로 한번 급등했다가 그다음 주가가 급락한 게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바이오시밀러의 품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확인한 것처럼 4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뭐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면 현재 주가도 꼭 비싸다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셀트리온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품목 허가가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점, 이것이 실적으로 확인돼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M&A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양사는 합병을 했고 나머지 이제 한 회사가 남아 있는데 이 회사까지 합병으로 가면서 유통과 관련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품목이 지금 뭐 9개 품목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결과물을 확인해야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지금 매수도 나쁘지 않겠지만 셀트리온은 뭐 최근에 20만 원권 자체가 뭐 저항선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라 오늘 돌파는 했는데 안착하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 보는 것도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셀트리온도 20만 원 이상의 가격에서 살려면 몇 가지 확인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체크 포인트들 바이오 종목 위주로 짚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전력기기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시장 자체가 워낙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탓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효과가 일부 있겠죠. 아직까지 전력기기 쪽에서 엔비디아 효과 혹은 뭐 AI 데이터 센터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아직 뭐 짓고 있는 중이거나 이제 지으려고 예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낡아버린 미국의 인프라를 바꾸는 과정, 뭐 또 유럽의 인프라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송과 전력기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구조적 성장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어떤 조정 자체가 지금 구글에서 구글 실적 발표에서 나온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 투자금은 꽤 늘었는데 이렇게 계속 투자금만 들고 돈을 벌지 못하면 과연 AI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AI가 과연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미국 시장에서도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와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뭐 LX 일렉트릭처럼 뭐 실적 효과로 빠지는 종목도 있지만 HD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국 같은 종목은 아무래도 기대감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LS 일렉트릭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 영업이익이 1,09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오늘 주가 되게 많이 밀리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네, 최근에 상승의 이유가 두 가지였죠. H현대 일렉트릭의 실적을 보고 와 예상치보다 2배. 근데 전 이건 증권사가 더 먼저 혼나야 되지 않나요? 뭐 예측을 어떻게 했으면 절반밖에 예측을 못한 거죠. 그래서 H현대 일렉트릭의 실적을 보고 다른 종목도 모두 흥분했는데 실제로 이제 성적표를 열어봤더니 이 종목은 뭐 거의 증가한 게 없는 거죠. 근데 LX 일렉트릭은 원래 성격이 다릅니다. HD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송배전 쪽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LX 일렉트릭은 크게 사업부가 세 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전철 사업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사업부, OA 자동화 사업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은 좋아지겠지만 나머지 쪽 사업부가 둔화되면 LS 일렉트릭은 HD현대 일렉트릭만큼의 실적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실망 매물이 나왔고, 최근에 또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MSCI 편입이라고 하는 수급 이슈를 타고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매물을 맞으면서 떨어지니까 결국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효과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즉 며칠간 급등했던 그 급등 부분을 한 번에 반납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주가가 올라온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실망스러우면 뭐 당연히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요. 뭐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라서 네. 뭐 일정 부분의 조정을 좀 이어간다면 뭐 조정 이후에는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재매수의 관점이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높아져 버린 실적 기대감, 수급적인 이슈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해보자라는 부분들 언급 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력기계 쪽에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세요? 네, 여전히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HD현대 일렉트릭이 밸류체인의 A부터 거의 Z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최앞단, 그러니까 원자재 부분을 제외하면 송배전과 관련된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뭐 송배 전반, 전선을 포함한 전체적인 전력기기를 HD현대 일렉트릭이 다 하고 있고요. HD현대 일렉트릭은 미국, 중동, 그다음에 조선 부분 세 가지가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의 그 탑픽은 뭐 종목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HD현대 일렉트릭이 당연히 탑픽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뭐 주가가 조금 과열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뭐 40만 원 이상으로 대고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그럴 때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더 숨을 죽일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갖고 가고 있는 기업이 LS라는 거죠. LS M&M이라고 하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LS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HD현대 일렉트릭이나 LS나 모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하락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정 시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HD현대 일렉트릭이 추세 이탈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장주가 이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HD현대 일렉트릭은 이쪽 분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업황을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큰 형님이니까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쪽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이 대장주의 흐름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는 부분, HD 현대 일렉트릭의 흐름 좀 지켜보자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김종규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 정말 좋지 않고 투자자들 걱정이 많습니다. 또 용기를 한번 또 좀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즐겁거든요. 평소에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을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준다. 세일 중이다. 네, 너무 기쁘게 사야 되는 건데 왜 시청자 여러분들은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걱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시장이 정말로 기분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차라리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한 번이라도 사 보신다고 하면은 손절가 물론 손절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저는 승률이 한 8,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챙겨가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들 울상인데 웃는 분 한 분 계시니까 좋기는 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국 가봤어? 이거 뭡니까? 왜 요즘 가져오신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의 K 글로벌 하잖아요. 모든 예, K. 예. 그래서 이 외국인들도 정말로 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방문해 하고 싶어 해요. 뭐 여행주 가져오신 거 아니죠? 여행주는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뭐 그 서로 물어보지 않을까. 너 한국 가봤니? 한국 가본? 한국 가본? 하면서 물어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바로 보여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한국 가봤니? 한국 가본? 네. 한국 가본. 확실히 기억이 날 것 네,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세게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또 키워드를 보고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종목은 사실 꽤나 이제 우량주예요. 그래서 뭐 네. 차트만 봤을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굉장히 우량주에서 아마 제가 늘 바닥에 있는 저가형 좀 스몰캡 종목들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이 키워드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제 지금 조선업이 우리 옛날에 뭐 반도체 뭐 사이클 임박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 조선업도 지금 슈퍼 사이클이 뭐 임박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홍해 사태가 지속적으로 막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해 이제 상하이 이제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도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10월인가요? 12월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한 297%, 약 300% 정도 급등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컨테이너 운임 급등에 따른 이런 수혜를 우리가 또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조선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10년 만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선으로서 흥했던 나라다라고 좀 생각이 좋은데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알 거예요. 울산이 우리나라 GDP를 막 견인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엔 진짜 제가 사실 울산 출신이거든요. 울산 출신인데 그래요? 저는 이 IMF를 성인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만큼 이제 울산이 과거 조선업이 너무나도 잘 나가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사실 모르고 자랐을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이 조선업이 완전히 나락을 갔었다가 이제 다시 뭐한다. 10년 만에 이제 흑자 다시 전환을 하면서 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런 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제2의 이런 조선업, 사실 이 우리가 조선업이라는 게 밀렸던 이유가 중국의 이 물량 공세에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LNG선 같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중국이 물량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LNG선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나라가 다시 압도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추세를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조선업에 다시 슈퍼 사이클이 다가올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뭐 현대중공업 아니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대형 이 조선사들로 인해 가지고 이 단열 보냉제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선 3사 이제 빅사이클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 이익으로도 충분히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기업이 조선업이 또 재밌는 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트레이드 테마 이제 테마주에 탑승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제는 제가 또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되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습니다. 저도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게 뭐냐고 하면은 미국 내 어떤 이런 리서치 조사 기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또 어디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런 뭐 무조건적으로 잡을 수도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 잡을 수도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업종에 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좀 거들 뿐 약간 이 간을 맞춘 것처럼 좀 곁들인다는 느낌으로다가 딱 올라가주기 때문에 요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정책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조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 LNG 운반선 발주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앞서 얘기했던 뭐다 중국이 잠시도 아니긴 해요 사실은 이런 조선업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를 많이 빼앗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 사실 물량 공세는 우리가 이길 수 없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만큼은 이 중국이 절대로 못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LNG선 발주가 지속적으로 따라와 준다고 하면은 이 실적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말이긴 해요. 우리나라 울산만 GDP가 올라가는 건 어찌됐든지 울산이 GDP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럼요. 생각해보고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어쨌든 또 지금 요즘 최근에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었다 하는데 또 조선업이 살아나면은 또 일자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요. 이거 하청업체들도 많이 이런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한국카본 앞으로의 이런 실적 기대 모든 걸 다 봐서 충분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역사적 신고가 기대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주가 레벨업을 하는 구간대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카본이 과거부터 이제 보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고 하면요. 지금 이 한국 카본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부터 이런 고점대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가가 진짜 우량주들이 전형적인 주가 레벨업 패턴입니다. 이렇게 한번 쳐주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박스를 그리다가 돌파하고 다시 안착하고 박스를 그리다가 또 돌파하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상승하는군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이게 전형적인 주가 레벨업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인데 위험한 거는 주가 레벨업 패턴에서 레벨을 못하면 레벨이 급격하게 다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뭐 무조건적인 건 주식에 없다 했어요. 제가 승률이 100%는 아닙니다. 승률이 아까 80, 90% 했지 100% 무조건적인 수익 장담은 못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지키셔야 되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이 12,000원 지금 오늘 좀 아까 이제 또 원고 대비 살짝 치긴 했는데 예. 그냥 12,000원 아래로 그냥 여유롭게 기다려 보세요. 안 되면은 좀 위로 쪽 살살 긋는다 하더라도 12,000원 아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매 포지션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주가 레벨업이기 때문에 신고가 기대를 본다고 하면 저는 2만 원 정도까지 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손절가는 개인적으로 한 10,000원 정도까지 이 구간에 그 10,000원 정도까지는 모아 가시고 8,000원. 그러니까 이 구간을 깬다라고 하면은 여기만큼은 지켜줘야 돼요. 깬다고 하면 진짜 다시 그냥 급격한 하강 번지 점프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손절가 지키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업 슈퍼사이클 수의 기대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테마 탑승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가 기대된다. 왜냐 레벨업의 지금 초입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손절가인 8,000원 정도를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아가라. 이런 말씀 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키보드 보여주시죠. 자, 왜 이렇게 길죠? 자, 10긴 물수 혹은 알아도 한 긴 사람 속은 모른다. 진짜 무슨 속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도 이걸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했는데 모르겠어요. 약간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저도 이 주식쟁이 입장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정보를 듣다 보면은 정말 뒤통수 많이 당했어요. 막 예. 여러분들 그거 할 거예요. 이 얘기 믿고 샀더니 이 종목이 거의 하한가가 있네. 저는 심지어 아는 분이 저는 절대 사지 않을 건데 아는 분이 자기 한 번만 믿어달라 했다가 그 종목이 상장 피해는 당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람을 볼 때는 전 딱 하나를 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10개의 물속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볼 때 이거에 대한 정보를 봐야 되는데 아마 그 정보를 이 종목은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종목명 보여주세요.
인성 정보. 네, 저는 그 사람의 인성을 봅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인성만 봐요. 그렇죠. 중요하죠. 제가 진짜로 많이 봤는데 많이 당했습니다. 인성이 안 돼 있으면 저는 안 만나요. 아, 우리 강태용 전문가는 인성 훌륭하십니까? 아, 저는 너무 훌륭하다 못해가지고 아마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아, 오늘 좀 미소가 좀 드문 날이라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웃겨드리고 있는데 자, 왜 가지고 오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인성 정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진짜 뭐 인성이다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인성은 아니고 이게 이제 비대면이라든지 이제 의료 AI 이런 관련 쪽에서 좀 있어서 많은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 의료 대란 이후에 의사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심각을 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제 사실 얘기가 나왔던 게 비대면 의료라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병원 가서 자꾸 대기하면 요즘은 진짜로 그냥 뭐 병원도 오픈런을 한다라고 할 만큼 그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뭐 서로가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진료를 하는, 심지어 여기다 플러스로 이제 뭐 합니까? AI 의사까지 뭐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여기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정부 정책이라든지 수혜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이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제도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사실 향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앞으로 이 기업에 있어서 성장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야기를 꺼냈으면은 무라도 씁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이 나왔으면 나왔지 더 안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의료 사업도 본다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지속적인 정부는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사실 제일 많이 수혜 받는 거는 뭐 비대면 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사실 메타버스 시대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메타버스 시대에도 뭐 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뭐 가상 이제 우리 재택근무 뭐 이런 것 뜨면서 이런 비대면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많이 강요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AI라는 영역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의료 영역도 맞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비대면입니다. 우리 옛날에 뭐 초등학교 뭐 이런 어린 시절에 과거 미래를 미래를 그려보세요 하면 꼭 나왔던 거, 이제는 학교에 가지 않고 우리가 집에서 뭐 홀로그램으로 수업할 거예요. 뭐 이런 비대면. 진짜 이 비대면이 그러니까 미래 기술이거든요. 미래 기술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오히려 오르지 못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주어봐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기업이 사실 작년인가 최근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늘 얘기했지만 실적이 안 좋아지면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이 안 좋을 거다 생각하는데,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했을 때는요, 굉장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돼요. 적자 기업이 다시 적자 기록해봐야 원래 적자였던 기업이 적자니까 하고 뭐 하락으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흑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한다. 원래 흑자였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근데 흑자 기업이 적자 전환한다. 그럼 이것도 나락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라는 거는 적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 기업 적자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피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5년 이상 적자. 상장 폐지 사유에만 해당 안 되면 돼요. 1년 적자 났다고 이 기업이 상장 폐지 안 됩니다. 오히려 1년 적자 됐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는 다 떨어졌어요. 그런 기업이 오히려 다시 이 적자를 딛고 흑자 전환했다. 그러면 오히려 상승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서 어떻게 돌아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런 이 기업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300억 규모 정도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자금을 통한 뭐 신규 또 사업에 대한 영역 또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기업에 대한 흑자로서 이런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업이 정말 유증까지 했고, 오히려 그 투자를 통한 이 실적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을 때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뭐 엄청난 저가다라는 건 아니고, 사실 뭐 역사적으로 이 구간에 왔을 때는 계속해서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정보라는 종목의 차트를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차트를 딱 볼게요. 보면은 과거부터 늘 그랬어요. 과거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어놓는다고 하면은 사실 제일 우리가 최저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 한 1,500원 구간이라 보면 좋은데, 어찌됐든지 이 2,500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늘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작은 반등이든 큰 반등이든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2,500원 아니라는 구간이 이 역사적인 저점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게 아까도 뭐 유증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 나왔어요. 근데 유증한다 하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오히려 지금 하방 추세 때도 지금 뭐 이런 우리 삼각 수렴대죠. 삼각 수렴대를 이제 돌파하는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상승이 충분히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한 2,400원 이하, 2,400원 이하에서 좀 주워 담으면 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인 뭐 신고가 6,000원까지도 저는 좀 노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은 1,500원 한번 잡으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대면 진료의 그 수혜주로 꼽히는 인성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시간이 조금 얼마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 이제 강태공 전문가가 추천해주셨던 종목 중에서 지금 잘 가는 게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요즘에 눈에 띄는 게 SG인데, 네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자 추가 전략이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 SG 같은 거 사실상에 뭐 잘 가나 못 가나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5% 10% 저 5%짜리 수익을 예로 들면 솔직히 수익률 100%는 아니어도 99.9%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자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안 올라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다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100% 이하는 취급도 안 한다는 거고, SG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 나오고 있고 지금 주가가 여기 추천드렸잖아요. 맞아요. 잘 주워 담았다고 하면 사실상은 90% 이상도 수익이 나와줘야 돼. 거의 100% 이상 수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종목 뭐 보유하셨다고 하면은 뭐 물론 제가 잘 뽑아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 거니까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종목 추천드릴 거니까 이거 혹시 좀 더 가져갈까요? 이거요. 지금 현재 딱 저항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조금만 봐드릴게요. 예. 지금 보면은 2,500원이 때려 맞는 자리입니다. 저항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갑자기 윗꼬리를 남겨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수익 실현은 조금은 하시고, 이 욕심쟁이에요. 어떻게 이거 지금 70% 거의 100% 일단은 지금이 70% 정도 거의 분할매 잘 쓰면 100%까지 찍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한다. 욕심쟁이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익절가 2,000원을 잡으시고 수익 실현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수익을 좀 챙겨 가시면서 제가 봤을 때 목표가 한 4,000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처럼 파란불이 가득한 날에 그래도 불기둥 하나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강태공 전문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CJ CGV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를 10,00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249억 원인데, 자 YOY로 57% 늘었다. 5개 분기 연속 흑자. 꽤 오랫동안 흑자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네요. 극장 업황과 관객 수 회복이 가속과 속도가 붙고 있다. 자, CJ온 편입 완료, 높은 이익 기여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영화관 업황 정말 궁금합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정말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 이 영화관 업황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화관이 이제 코로나 때 엄청나게 좀 힘들었었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때 OTT라는 게 또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 극장을 이제 안 가버리는 그런 게 나타났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이제 OTT를 많이 보면서 이게 극장에 갈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이제 시청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뭐 많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아이패드나 뭐 타블렛 PC나 뭐 노트북이나 PC 같은 그런 대체를 해줄 수 있는 대체 기기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화를 더 극장을 더 안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비전 프로까지 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보급화가 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또 극장을 또 안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극장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영화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서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4DX 관련된 관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콘서트나 뭐 단체 관람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거기에 이제 오페라 등등 뭐 다양한 콘텐츠를 이제 대단위적으로 볼 수 있는 걸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시면 이제 CJ CGV와 컨텐트리 중앙이라고 하는 업체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트리 중앙에 속해 있는 업체가 메가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CJ CGV는 이제 국내 1위 이제 극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 존폐 위기를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영화관이 그 성수기 자체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설날과 그리고 추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가 어느 정도 제대로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면 하반기 때까지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지는지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영화관 사업들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존폐 위기를 좀 벗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리포트를 볼 텐데 그 리포트를 보면은 북미와 아시아 쪽에 진출이 활발하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설명해 주실까요? 예, 리포트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나왔고요.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매수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제 안정적인 흑자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게 뭐 제일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이제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가 10,000원 유지 뭐 수익성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는 수익성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하지만 지금 이제 실적이 그렇게 확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흑자 전환 정도만 유지가 되는 부분이라 이제 평가를 할 때 본사와 그리고 CGI라고 해서 중국과 인도, 베트남 법인을 그리고 튀르키예 법인 그리고 4DX와 이제 CJ온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지분 가치를 평가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한 부분이고요. 그거를 이제 팬데믹 이전 대비 이제 관객 수가 60%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이게 계산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면 10,000원 정도 평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2분기의 실적이 안정적인 흑자에 진입이 됐다. 그래서 매출이 3,700억이고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249억 정도 수준인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봐도 흑자 전환됐고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이제 한 분기로 끝난 게 아니라 20년 1분기부터 23년 1분기까지 12개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23년 2분기부터 현재까지 이제 5개 분기 연속 흑자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단기간에 이 일회성적인 부분은 아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7월 18일 기준으로 한국 관광 이 관객 수가 6,900만 명이다. 그래서 7, 8, 9월에 이제 최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수기에 감안을 하면 올해 한 1억 4천만 명 정도는 극장을 관람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7월 18일 기준 이제 한국 박스오피스 관련돼서는 매출이 6,900억 정도 그리고 통신자 제휴 관련돼서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 약 1조 4,8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다 하는데 동사는 이제 1조 3,600억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신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하반기 신작은 이제 주로 시리즈물과 그리고 이 신작에 대한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작은 뭐 리볼버나 뭐 베테랑 2, 하얼빈 같은 그런 작품들이 런칭이 개봉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헐리우드 블랙버스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을 했죠. 상당히 좀 반응이 좋고 그리고 조커 2나 모아나 2 같은 이제 시리즈물이 런칭이 된다라는 게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자회사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이제 편입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CJ온이라고 하는 그 써져 있는 게 이제 올리브 네트워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1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이 됐고요. 2분기에 249억, 그리고 3분기에 616억, 그리고 4분기에는 458억 정도로 이 1,368억으로 19년 최대치를 이제 육박할 거다, 넘어설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보면 올해 좀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영화가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 그리고 CGV 내에서도 계속 비용 효율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반기까지도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 그룹 내의 얘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그런데 주가를 보면은 한 작년 가을부터 계속해서 이제 바닥 쪽에서 횡보만 했단 말이죠. 자, 리포트에는 없는 추가 투자 포인트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었던 게 이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유상증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이제 CJ 4D 플렉스라고 하는 이제 4D 관련된 이 상영관을 본격적으로 이 자회사에서 런칭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손을 잡고 이 현지 스크린 X 상영관을 계속 추가를 할 거다. 그래서 캐나다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등으로 확대를 할 거다. 근데 CJCGV가 이미 이제 해외 쪽에 진출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중복된다. 그래서 CJCGV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이 정도 영화관은 이 동사의 4D 플렉스 관련된 그런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 네트워크사의 합병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이제 VFX 특수 효과 만드는 회사고요. 시스템 통합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 효과를 만들어서 결국엔 4DX에 투영을 하고 4DX에 투영을 한 걸 CJCGV가 팔고, 이런 이제 그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TV 정도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비벼볼 수 없는 수준의 고품질 상영관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목표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0,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의 평가로 추정이 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고 봐도, 뭐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이는 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주봉상도 그렇고 월봉상도 보시면 이 엄청나게 23년 9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가격으로 5,000원대에서 계속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흐름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뭐 단기적으로 한 5,000원에 6,000원 정도만 1차적인 부분으로 안착이 돼도 추가적인 상승은 한 7,000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 지지를 하는지 보고 6,5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일단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겠다, 영화관이 뭐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매수를 굳이 뭐 6,000원이 돌파가 될 때라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 있게 보고 이제 추종을 해도 이제 돌파라고 보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6,000원을 돌파할 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로 10,000원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6,000원대에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LG 이노텍의 리포트인데요. 자, 2분기에 매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환율 효과와 원가 절감, 비용 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기판 소재와 전장, 전자부품 사업부가 견조하고 광학 솔루션 사업 성수기 3분기 매출이 기대된다. IBK 투자증권인데 목표가를 3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자, 여기 리포트를 먼저 좀 잠깐 보면 네. 그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 섹터 내 중에서 좀 가장 크다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뭔지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예, 뭐 LG이노텍에 대한 부분은 가장 뭐 크게 광학 솔루션 부분, 이제 카메라 모듈 쪽 관련된 부분을 뭐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뭐 다양하게 핸드폰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가장 높은 게 전장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도 이제 카메라 모듈을 전장 쪽으로도 계속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의 카메라는 한 20개 이상이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차가 한 2~3개 정도. 그리고 뭐 이 최근에는 한 7, 8개까지 많이 올라왔죠. 양쪽 사이드 밀러와 뒤에 이제 볼 수 있는 백밀러, 그리고 뭐 트렁크나든지 앞에 뭐 그런 걸로 보면은 이제 고급 세단에서는 한 7, 8개까지 탑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 20개 이상의 카메라가 보급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 16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할 거예요. 9월에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갤럭시 S24를 어느 정도 봤으면 아이폰 16이 어느 정도 뭐 잘 팔릴 수 있겠다라고 전제 조건으로 좀 깔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이노텍은 애플향 쪽 관련된 카메라 모듈을 90%를 점유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 애플의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팔리는 대로 동사의 실적은 그대로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더 긍정적으로 이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이 인공지능 아이폰 글로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 자체, 그러니까 아이폰을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5억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예. 15억 명 정도 되는데 이제 AI를 탑재를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기, 업그레이드를 해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기가 7천만 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 한 14억 명 정도가 바꿀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21년에 그 아이폰이 출시가 됐었던 판매량을 보면 한 3억 개 정도가 팔렸어요. 예. 그러면 약 그 주기로 봤을 때 3, 4년 주기로 보면 이게 또 교체 주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못해도 3억 개 이상에서 14억 개 정도는 뭐 팔릴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예. 이런 이제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허투루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애플에 대한 인공지능 탑재 폰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갤럭시를 따라간다라고 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스마트폰의 그 성능은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4년씩 5년씩 써도 뭐 별 불편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AI가 탑재되면 네. 또 다른 기기가 되기 때문에 많게는 14억 대까지도 교체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리포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IBK증권에서 바이 목표가 35만 원 매수 유지를 했고요. 이 네. 제목을 보시면 이제 2분기 예상치 상회, 그리고 3분기부터 성수기에 진입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24년 이제 2분기 실적에 기대가 된다. 그래서 24년 매출액 1분기 대비해 봤을 때는 4조 5,530억, 5,553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2분기 매출은 사상 최대 매출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뭐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제 기판 소재 사업부가 상당히 좋았고 거기에 이제 광학 솔루션 매출액이 1분기가 별로 이제 좋지 않은 계절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영업이익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보시면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이제 1,517억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1분기 대비했을 때는 조금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 이제 1분기에 광학 관련된 부분이 계절성 부진 관련돼서 2분기에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판
뭐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쪽과 그리고 전장 전자 쪽이 좋아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보시면 이제 3분기 쪽부터 본격적으로 이 신제품에 대한 생산이 본격화된다. 이건 이제 아이폰 16을 출시를 하는 거를 투영을 해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은 2분기 대비해 봤을 때 한 14.8%로 증가를 할 거다. 그래서 5조 2,305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요. 역시나 광학 솔루션의 성수기가 본격화되고 이제 기판 소재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이제 3,187억을 기록을 할 거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할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광학 솔루션 관련된 부분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장 쪽 전자 사업부 쪽은 2분기 대비에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16이 얼마만큼 판매가 되는지가 관건이고 지금은 이제 애플 아이폰 16이 이제 출시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좋아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2분기도 실적이 정말 좋았는데 3분기에 아이폰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반응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장 사업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장 사업이 상당히 좀 많이 더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카메라 쪽 관련된 부분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올해는 북미 전기차 말고도 계속해서 사업체를 좀 늘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돼서도 이제 FCBGA라고 하는 부분이 회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체감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뭐 투영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게 뭐 원하는 대로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근데 방향은 뭐 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사측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전 프로 관련돼서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애플의 고급형 비전 프로가 이제 런칭이 됐습니다. 예. 동사 쪽에서도 카메라 모듈이 공급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판매가 별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별로 판매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좀 침울한 그런 실적을 내놓긴 생각보다는 했습니다. 반응이 별로. 네, 별로였죠. 예.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요. 400만 원 주고 사기에는 조금 뭐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2세대 비전 프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급형을 이제 런칭을 내년에 또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버전을 준비를 해서 만든다라고 해요. 비전 프로를 앞으로 내놓는 기존 비전 프로 자체를.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뭐 동사의 카메라 모듈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보급형 쪽에 대한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비전 프로 관련된 부분은 지금은 별로 이제 와닿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상당히 보급형 비전 프로가 나오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비전 프로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전에 가져와 주셨던 그런 이제 영화관 관련 종목들은 이런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만약에 보급이 되기 시작한다면 또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게 산업이 물고 물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LG 이노텍의 목표가는 지금 3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한 26만 원 아래까지 밀린 상황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저점 대비해 봤을 때 한 45% 올랐고요. 이 LG이노텍이 저점 대비했을 때 한 65% 올랐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올라갔을 때 똑같이 LG이노텍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제 애플 관련된 종목이 일단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애플이 다시 올라가면 동사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면 일단 그 지금 PER 자체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7.9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목표가 35만 원이 PER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PBR 순자산 가치 관련된 부분도 1.2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가격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애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동사도 애플의 영향을 받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차트로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주봉상을 보셨을 때 아직까지도 뭐 35만 원은 이 구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 30만 원도 제대로 좀 안착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으로 3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발빠르게 되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펀더멘탈로 좀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을 보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애플과의 흐름을 좀 이제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30만 원 정도로 1차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분위기 안 좋잖아요. 네. 뭐니 해도 당연히 그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밀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오늘 같은 날에도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이라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걸까요?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길게 보는 입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 담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오늘 뭐 9% SK하이닉스가 빠지고 삼성전자가 1.8% 빠지고 있긴 하나 이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담았었던 걸 감안을 해보면 뭐 이 크게 뭐 빠지는 시점이 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으니까 그 동안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함께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볼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이제 기술주의 하락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 라인과 같은 그런 노이즈도 발생을 하면서 주가 조정이 이어졌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호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큐텐 그룹으로 인해서 지금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사용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지금 염두에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간 거래 대금이 대략적으로 7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네이버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한 2.5조 원 규모의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큐텐그룹 티몬이나 위메프가 당장 이제 망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미 신뢰를 한 차례 좀 잃었기 때문에 이런 오픈마켓도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 마켓시어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반사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이제 네이버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노이즈가 제거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이런 단기적인 이슈를 이용을 해서 스윙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꾸준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자, 일단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조 원대부터 작년에는 거의 10조 원 가까운 매출을 기록을 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조 원을 달성을 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영업이익도 지금 1.5조 원 수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조 원 수준으로 좀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전망인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분기 실적으로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견조하게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네이버 웹툰에 대한 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에 대한 뭐 영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영업이익은 조금 축소된 한 4,100억대, 4,16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예상치보다는 살짝 낮게 나올 수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뭐 영업적인 측면으로 혹은 이런 정말 본 사업에 있어서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워낙에 뭐 재무적인 부분은 좀 탄탄합니다.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4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만 %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광고 부분도 계속적인 꾸준한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신사업으로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치지직이라는 플랫폼을 또다시 출시를 했는데 이제 이 신사업 부분에서도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기술주들이, 그러니까 투자가 필요한 이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됐고, 이제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7월에는 사실 뭐 다 지나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지만, 이제 뭐 9월부터서는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뭐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이제는 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가 지금 수개월 차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의 시작과 함께 기술주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 혹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악재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라인에 대한 매각 이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제 소프트뱅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당장은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런 악재가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반사이익 관련해서 수혜를 더 본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실리면서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 잡아봐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7월 10일부터서는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7월 들어서는 사실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성향을 좀 띠는 이 보험이나 연기금에서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투신까지 지금 더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제가 이 오전에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조금 더 탄력이 붙으면서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은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매수가 잡아보도록 하겠고, 일단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긴 관점이 아니라 스윙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19만 원 정도로 이전에 뭐 쌍봉이 좀 나타났었던 자리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 구간, 이제 최저점이 이제 15만 9,600원인데 해당 가격대 부근인 16만 원으로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최근 주가를 계속해서 짓눌렀었던 이 라인 매각 우려가 어느 정도 인단락됐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큐텐 사태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9만 원, 손절가 16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한국형 SMR 관련 실질수혜주 우리 기술 또 준비를 좀 했는데요. 제가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한 두세 번 정도 추천을 좀 드렸고 모두 이제 목표가에 좀 달성한 상황인데요. 주가가 조금 많이 좀 내려온 구간이라 재진입 또는 이제 대응 전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종목을 준비를 좀 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시장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요. 패드워치 기준으로 한때 이제 95%까지 올랐다가 지금 89%지만 금리 인하 기조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원자재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 약간의 어떤 경기 침체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하락하면서 그렇다는 것은 이제 CPI가 잘 잡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크로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대선 불확실성이 크게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출렁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제 판단을 하기로도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아니면 이제 해리스앤이 당선이 될지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관련 이슈에 따라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이제 종목을 좀 베팅하기보다는 시장에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떤 섹터 의 어떤 매력도 그다음에 이제 실적과 성장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좋은 종목들을 선정해서 이런 구간대에서 이제 매집을 좀 해야 매크로가 좀 정상화됐을 때 우리 계좌리 빠르게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강조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제 우리 기술의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원전 시스템이 대략적으로 이제 37.8%, 방산 33%, SOC 23.4%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매력적인 섹터, 고르게 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원전 시스템 쪽에서 MMS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은 분산 제어 시스템인 DCS거든요. D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의 필수적이고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2012년도 신한울 1, 2호기, 세울 3, 4호기의 납품을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한수원에서 신한울 3, 4호기를 2032년부터 2033년도 준공 예정인데 이때 이제 적용했던 게 한준 표준형 원정 APR 1,400억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우리 기술이 한 538억 정도 수주를 좀 했고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하면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좀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원전 수혜주 그리고 또 이번에 체코 원전 들어갈 때 이 표준형 원전 APR 1400으로 수주를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좀 되었기 때문에 3월달 체코 원전 수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술이 실질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유럽,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스케일 파워의 빅테크들의 이제 수주 기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기술의 일봉상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수급을 볼 때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 그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 보시게 되면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고요. 자, 음봉이 나올 때는 이제 거래량이 현격하게 좀 감소하는 모습. 체코 원전 수주기 대마감도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올 때 엄청난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수주가 확정되고 나서 우선 사업자 선정이 완성이 되고 나서 세련성 물량이 좀 나왔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체 매진 물량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감소한 모습이고 지금 이제 거래량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최근 이제 3거래일 중에서 좀 굉장히 좀 선톡하게 좀 감소된 모습 그리고 또 이평선 기준으로 보시더라도요. 지금 이제 62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 202동 평균선, 장위 이평선 완전 정별 구간에서 지금 이제 노란색 22평선을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오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라인 때 보시게 되면 이제 60선, 120선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레벨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은 뭐 충분히 모아볼 수 있는 종목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주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제 하락 추세대를 지금 벗어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평선 저항대로 여겨졌던 122평 주봉상 저항대를 완전히 좀 뚫어주면서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 60주 이평선 완전 정배열 초입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여유 있게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지금부터 이제 한 2,200원 라인 때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자, 1차 목표가는 3,000원 라인 때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750원 라인 때 잡아드리는데 충분히 기간 조정 이후에 레벨업이 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해리슨 부통령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종목은 상관없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어요. 목표가 3,000원, 손절가 1,7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정말 쉽지 않네요. 코스닥이 다시 한번 800선 아래서의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이 많았던 종목들 확인을 해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의료 AI 쪽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노 확인을 해볼 텐데 최근 뭐 미국 진출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의료 AI 하면 크게 세 기업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루닛, 그리고 이제 JLK,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뷰노. 자, 그런데 지금 작년에 혹은 이제 이 의료 AI 종목군들이 움직였을 때는 세 기업이 마치 한 몸처럼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같이 조정을 받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조금은 각기 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 JLK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진이 있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기업 중 가장 불확실성이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지수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이런 종목군들을 저는 종가 베팅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의료 AI 쪽에서는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 급여 항목에서도 비급여 항목에서도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계속 이제 병원을 통해서 지금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의료 AI 관련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먹힐 것이냐. 근데 이제 뷰노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 조금씩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저는 오늘의 종가 베팅으로서 뷰노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의 어떤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자, 뷰노에 대해서는 종가 매수 의견을 두 분 다 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더 큰 기대가 지금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연매출 4조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종가 매수 하시겠습니까? 자, 둘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역대급 실적이 나온 부분들이 저는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캐파를 늘리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5공장에 대한 내년의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8공장까지 증설하는 부분들까지 이게 앞으로 지금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쨌든 론자라는 스위스 기업이 미국 전반적으로 글로벌 CDMO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2위가 캐털란트인데 여기는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CDMO 기업 중에 완벽한 미국 기업은 지금 약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가 있는데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글로벌 3위입니다. 일단.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그 다음을 또 따라오는 게 또 후지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공교롭게도 미국 땅에서 이 판이 삼국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중국이 만약에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면서 그 물량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얘기겠지만 이게 만약에 또 일본으로 갈 경우는 그건 또 우리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후지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그런 캐파 자체가 크고 기술력 자체도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가 상승이 끝날 게 아니라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미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빅파마들을 이미 고객사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 물량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뭐 지금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조정이 나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슬쩍 나오고 나서 증권사에서 계속 TP 상향 리포트 나오던데요. 뭐 110만 원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역사적 고점을 뚫는다는 얘기인데 같은 의견이세요? 네, 뭐 1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게 만약에 그 미국에서 지금 중국으로 가는 그 CDMO 물량 자체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이상으로 정말 올라갈 또 안 아까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물량이 일본 가면 삼성으로 안 오고 일본 후지로 가버리면 이게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삼성이 그것 때문에 저는 좀 공장 늘리는 것도 좀 빨리 당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예.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해외 빅파마들과 유치를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점 봤을 때 지금 뭐 지금 단기적으로도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때 웃으면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부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쿠팡 관련주죠. 최근에 뭐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반사이 기대된다라는 의견들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주셨어요? X네요. 그러면은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이 동방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하나가 네. A라는 쪽이 안 좋으면 반대급부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B나 C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A가 안 좋을 때 그 B와 C가 그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매매를 먼저 하신 다음에 수익이 나면 괜찮지만 손실이 나면 그때부터 정말로 A가 안 좋았을 때 수혜를 받는 B가 맞나? C가 맞나? 이것을 좀 따져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는 매매를 먼저 좀 하시는 습관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최대한 지금은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위메프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대 소셜 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팀원, 쿠팡과 관련한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동방이 지금 위메프 사태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한번 또 길게 달리게 되면 뭐 물론 아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소외시키는 건 아닙니다. 수급이 들어오면 또 움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명분 없는 그냥 단순히 이제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따라가실 때는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해서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아예 배제를 시키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짜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고민이 꼭 필요하다라고 고집어 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과거에 이제 쿠팡 나스닥 상장할 때도 그랬습니다. 급하게 상승 나온 이후에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동방 같은 경우는 영일만 고속도로 관련 뭐 이슈, 테마성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에 주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 어제도 사실 이거는 좀 단발성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 Q10 사태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기 동방이 수혜받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특별하게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인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 이거는 종가 매수로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만약에 진짜 나는 매매를 잘하고 자신 있다 한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변동성이 크고 아차하는 순간에 좀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10 사태의 반사 이익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냐 두 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봤는데요. 동방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HD 현대건설기계를 보겠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거의 40% 가까이 깎였더라고요. 영업이익이요. 자, 건설 경기에 대한 전망도 증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네요. 자,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두산 밥켓을 제외하고 나서 사실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찾기가 이제 힘들었다라고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보다는 다가오는 3분기, 4분기, 하반기 혹은 내년을 바라봤었을 때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요인이 있느냐? 일단 크게 첫 번째로 보면 첫째는 미국의 대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가장 먼저 이제 1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인프라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두산 밥켓이 구조 개편 이슈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저는 아마 오늘 X를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산 밥켓을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하지만 지금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본업을 가지고 평가를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HD 현대건설기계가 그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미국도 좋지 않지만 지금 중국도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안 좋을 때나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부양카드를 좀 꺼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제 부양카드를 꺼낼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인프라이기에 저는 HD현대건설기계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진득하게 들고 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가 매수 유효하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진득하게 들고 가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앞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드릴 말씀이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예. 근데 뭐 올해 아니라도 내년에는 이제 대선이 이제 대통령이 확정되고 나면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캐나다가 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미국이 캐나다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5IG에 소속돼 있는 캐나다이기 때문에 그 우방국들 사이에 뭔가 비밀적인 교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미국도 거의 다 왔다라고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켓에 대한 대체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랑 브라질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이번 실적이 끌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인도랑 브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흥국에 대한 접근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모처럼 오늘 반등이 나와줍니다. 앞서서 언급됐던 Q10 사태, 반사 이익 기대된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던데요. 과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 갈립니다. 고민을 좀 하셨어요. 일단은 앞서서 동방이랑 왜 다르게 보신 건지 궁금해요. 이주호 본부장님. 네이버는요. 네. 동방이랑 다르죠. 다르고 확실하게 그 위메프랑 이제 티몬이랑 경쟁 구도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쿠팡이랑 네이버인데 쿠팡은 또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저는 네이버라고 생각하고 이 비슷한 사례로 과거에 트위치 코리아가 철수했을 때 그때 반사이익을 받았던 기업은 아프리카 TV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물론 이제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그런 이탈되는 그런 유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구매자들이 만약에 네이버 쇼핑으로 유입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그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게 네이버에 대한 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점으로 저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있었던 라인 사태라던가 이런 악재들은 지금 어느 정도 소화됐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상승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왜 습하셨어요? 지금의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네. 충분히 저도 매수에는 의견이 공감을 합니다. 네. 길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익을 좀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근데 지금 위메프 때문에 네이버가 그럼 그동안의 주가가 못 올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위메프가 아무리 장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네이버는 위메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도 냈었고, 물론 이제 알리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플랫폼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에 섞인 목소리가 많았지만 그것을 이겨냈던 기업인데 참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목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와, 이렇게 떨어질 일인가 싶은 오늘 시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믿었던 빅테크의 발등이 찍혔고요. 이와 연결돼서 오늘 우리 국장에서는 반도체 쪽에 발등이 찍혔습니다. 월가에서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발표될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 눈여겨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주요 이 달러나 엔화 흐름을 본다면 원화 가치 상승 움직임이 있지만 그보다도 수급적인 요인이 오늘 시장 안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0.42% 올랐고요. 1385원 70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급락, 국장에서 증시도 급락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졌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매물 강하게 나오면서 환율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오늘 하루 동안의 코스피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시장 역시 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실적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오늘 현선물 시장 동시 순매도를 펼쳤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1.7% 넘게 밀렸습니다. 2,710선을 기록했고 거의 전 업종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일부 통신주라든지 유틸리티 업종 경기 방어주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결국 800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LG 엔솔 2분기 실적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실적 발표 이후에 일부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2% 넘게 밀렸고요. 79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쪽,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이닉스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높아진 눈높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컨콜에서 앞으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계속해서 주가는 밀리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향방이 향후 시장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만큼 내일장의 흐름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 8% 넘게 밀렸습니다. 19만 원 선, 20만 원도 이탈한 채로 마감이 됐고요. 대장주 삼성전자는 2% 가까이 밀렸고요. 그래도 8만 원 선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요. 미국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그 희망의
상승의 끈을 잡고 있는 2차 전지 투자자들입니다. LG 엔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3% 반등이 나왔고요. 현대차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2%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주가는 오늘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언급됐듯이 증권사의 TP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고 110만 원까지도 목표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기아차도 오늘 동반 하락세로 마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쭉쭉 밀리는 와중에 셀트리온의 주가는 3%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보면서 하반기 주인공은 바이오인가 싶었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쪽 실적 잘 나와주고 있고 진펜트라 관련 기대감도 언급이 되면서 3%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6%대 반등 나와줬고요. 셀 3사 일제히 반등이 나와줬는데 LG화학과 삼성 SDI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네이버가 3.67%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17만 8천 원을 기록했는데 이 최근 그 큐탄 사태와 관련된 반사 이익 기대감 언급이 되고 있죠. 삼성물산이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LG화학도 0.97%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파랗게 물들었는데 일부 종목만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29% 제한적인 반등 나와줬고요. 에코프로도 3%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줄줄이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이 15위권 내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막판에 상승폭이 많이 반납이 되면서 0.85%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소부장 종목들 줄줄이 밀립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 시점인데요. 잠시 후에 두 분 대표님, 본부장님들께 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 4% 넘게 밀렸고요. 미용 의료기기단에서는 클래시스 2%대 하락률 기록했고 휴젤은 1.4%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내일장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반도체 섹터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전략과 함께 반도체 섹터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의 하락을 좀 야기시켰던 것은 글로벌 증시의 이제 조정도 있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이제 현물 선물 매도가 아니었나. 특히나 이제 선물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누적으로 따지면 이제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방에 베팅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제 환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오늘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이제 회복을 조금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려면 일단 오늘 미증시가 또 반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증시부터 천천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달에 이미 시세가 난 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현금이 있기에 지금 기다렸던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저는 SK하이닉스 지금의 조정을 불편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천천히 담아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분할 매수 첫 시발점으로 좀 삼아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주호 본부장님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네이버에 대해서도 여쭤봤었는데 지금 카카오도 오늘 보면 2.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 갖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 물타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 지점일까요? 카카오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가 과거에 23년도 저점이 37,300원이었거든요. 예. 과연 이거를 이탈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가격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추가 매수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어쨌든 그 김범수 의장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빠르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쨌든 불확실한 부분들이 어쨌든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또 주가를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딛고서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네이버가 지금 이제 리바운드 되면서 추세를 돌린다고 한다면 카카오도 거기에 따라서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해서 죄송한데 앞서서 그 하이닉스 얘기를 좀 끌고 와보자면 김태선 본부장님은 SK 하이닉스를 지금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 의견에 동의하세요?
네, 저는 이거는 과대낙폭이라고 봐도 지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 올라왔던 기간보다 빠졌던 시간들이 굉장히 짧죠. 캔들을 보시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9만 원대부터 올라올 때까지 걸렸던 기간이 한 달이 넘었었어요. 근데 이 한 달 동안에 이 올랐던 부분을 지금 2주 만에 다 뺀 거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과대낙폭에 의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이게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약간 글쎄요입니다. 왜냐면 지금 보통 이렇습니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7만 3천 원부터 24만 원까지 거의 3배 올랐잖아요. 그럼 3배가 올랐는데 이 올랐던 만큼 다시 또 빠르게 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시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